안녕하십니까.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의 최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혜미입니다. 요즘에 치과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들이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또 한 번만 가본 분도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뭐 저만 네. 해도 이제 사랑니 발치나 네. 스케일링, 충치 치료로 가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네.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으면서 치과랑 좀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원장님 굉장히 젊으신데 벌써 또 치과에 또 관심 많이 갖고 하고 있지만 겉보기보다 나이가 좀 있어요. 사실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것만큼 맞습니다. 정말 치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다 보면 아무래도 치아를 어쩔 수 없이 또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치료도 비용도 그리고 방법도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치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치아를 자칫 상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만약에 치아를 상실했다라고 하면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장영원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지금 스튜디오가 되게 환해졌는데요. 네. 미소가 정말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원장님, 현대에는 어떤 이유로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치과에 오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검진받고 싶어요. 아니면 스케일링 원해요. 두 번째, 치아가 흔들려요, 아파요, 치아가 부러졌어요. 첫 번째 유형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 하셔서 크게 치료하실 게 없으시고요. 두 번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과 오기 싫으셔서 통증을 참으시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셔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시다 보면은 더 힘든 치료를 들어가시거나 심지어는 이를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자꾸 알면서도 네. 자꾸 미루게 되고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이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의외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발치까지 네.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네, 같은데 맞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발치까지 가게 되나요? 보통 충치가 생기거나 외상으로 인해서 치아가 부러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통증을 느끼시기 때문에 치과를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치주염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정도여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보통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치주염은 치주 질환의 한 가지로 치아와 주변 치주 조직이 점진적으로 손상되는 염증 질환을 총칭하는데요. 치은염도 치주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치은염은 잇몸에 국한된 염증이고요. 치주염은 잇몸과 주변 잇몸 뼈까지도 염증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치주염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소실되게 돼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치아가 흔들려서 이를 빼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치주염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치주염이 사실 진행이 되면 치아가 흔들리다가 빠질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잘 증상을 파악을 해서 먼저 좀 치과 치료를 받거나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어때요? 저희 초기 증세는 어떤 증세가 특징적으로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초기에는 주로 잇몸이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에 좀 시리시고요. 네. 피곤하면 잇몸이 붓고 시리시고요. 그다음에 이가 좀 들뜬 느낌이 드시고 양치질을 하시면 피가 나세요. 그리고 입냄새가 갑자기 심해지시거나 입안이 좀 텁텁한 느낌이 드시고요. 이런 증상들 한 번쯤은 흔하게 겪어보셨을 증상이신데요.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 받으시고 간단하게 잇몸 치료하시면은 개선되실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이제 누적되다 보면은 이제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주변 치아들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 한꺼번에 많은 치아를 빼야 하실 상황이 생기기도 하세요. 또 나이가 드시면 이제 보통 잇몸이 약해지시거나 잇몸이 내려가시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노화라고 생각하시고
약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또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컨디션 좀 괜찮아지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치과에 오지를 않으시는데요. 치과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이렇게 개선되고 예방하실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평상시에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실제로 치아 나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무리 저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잇몸 상태가 굉장히 좋고 튼튼하신 분들이 있고요. 나이는 어린데도 이 잇몸이 다 망가져서 이가 흔들리거나 해서 어린 나이에 벌써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방치했다가 자칫 치아를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 또 네. 다른 상황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네, 치아에 금이 가는 경우인데요. 네. 치아 균열 증후군 또는 네. 수직 파절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육류와 더불어서 단단하고 네. 질긴 음식을 선호하십니다. 저희들이 흔히 먹는 오징어나 누룽지, 오돌뼈 등이 그런 음식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치아에 금이 가거나 파절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치아 균열 증후군은 보통 중년층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시는데요. 젊어서부터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선호하시거나 한쪽으로만 씹는 등 잘못된 저작 습관을 가지신 경우에 시작되는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있다 없다를 반복하시다가 이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느끼게 되시면 이제 그제서야 치과를 오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치아 증후군이 균열 증후군이 의심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여러 가지 또 증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이가 시리다든지.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치과에서 내원을 해서 뭐 이가 깨졌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분들도 사실 진단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증세를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네, 보통 네. 치아에 균열된 정도는 육안으로 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사진성에서도 잘 나타나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아 균열 증후군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로는요. 이가 시리거나 시큰하다 또는 씹을 때 찌릿하면서 아프다 등이 있는데요. 우선 환자분들이 증상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표현하시는 것부터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통증의 원인과 증상들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환자분들이 증상을 묘사하시면 시리다 또는 찌릿하다 아니면 씹을 때 시큰하면 욱신거리면서 아프다, 뭐 우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시는데요. 또 이런 경우에는 치주 질환이나 충치, 그다음에 치아 마모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의심 증상이 있으시더라도 치아 균열 증후군이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다른 원인들을 다 치료하고 난 후에도 계속 증상이 계속되시면 치아 균열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치아 균열 증후군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치아에 금이 간 거란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보통 이를 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네요. 우선은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원장님한테 또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경우를 들으면 정말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원장님 어떤 경우가 살릴 수 있는 경우예요? 네, 치아 머리 부분만 깨졌다면은 네. 깨진 부위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네. 레진이나 인레이드로 수복할 수가 있고요. 깨진 정도가 좀 크다면은 크라운을 씌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이 뿌리까지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뭐 신경에까지 염증이 갔다면은 신경 치료 또한 병행을 하셔야 합니다. 금이 간 치아는 얼마나 오래 쓰실지 저희가 수명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깨진 정도나 깨진 부위, 기간에 따라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환자분들의 교합의 특성, 그다음에 뭐 선호하는 음식, 그다음에 저작 습관 등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큰거리고 찌릿한 통증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시면 금이 치아 뿌리를 타고선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를 빼셔야 하는 상황이 생기십니다. 이제 뿌리를 따라서 금이 수직으로 가게 되면요, 이 금이 간 공간을 따라서 주변에 치아 뼈가 녹게 됩니다. 그럼 이 녹은 공간에 염증 조직이 차게 되고요. 그다음에 잇몸이 붓기 시작하면서 잇몸에 고름 주머니가 생기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되면 또 이를 빼셔야 되는데 보통은 불편하다 이 정도만 느껴지시고 뚜렷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치아 균열 증후군 중에 치아를 보존하면서 치료가 가능한 경우와 네.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네.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간단하고 네. 예후도 좋기 때문에 찌릿한 통증이 있다 그러면 빨리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기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다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뭐 이번에는 또 치과 대표 질환이긴 해요. 네. 저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표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뭐 충치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두 번째는 충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긴 할 네. 건데요. 사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충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충치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중에서 충치 때문에 발치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충치균이 치아에서도 꽤 깊게 자리 잡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치주염뿐만 아니라 충치도 치료 시기를 놓치시면은 네. 잇몸뼈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발치를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먼저 치아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를 보호해주는 가장 단단한 범랑질 그리고 조금 덜 단단한 외부 자극으로부터 완충해지는 상아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신경이라고 부르는 치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가 여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충치도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충치의 첫 번째 단계를 보시면 가장 바깥층에 선이나 실선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보통은 잘 모르시다가 치과에 검진을 오셨다가 또는 스케일링을 받으시다가 발견이 되곤 합니다. 보통 신경이랑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증이나 증상은 전혀 없으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충치를 제거하시고 레진으로 수복하는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아질 요식으로 충치가 이제 상아질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이때부터 자각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세요. 평상시에는 증상이 없다가 씹을 때 조금 불편하다던가 아니면 특히 물을 마실 때 이럴 때 조금 불편감을 느끼시고요. 이때부터 충치는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인내의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 재료는 뭐 금이나 레진, 세라믹 등으로 아주 다양합니다. 세 번째는 치수염으로 이제 신경에까지 충치가 갔을 때입니다. 2단계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세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치수 계산은 이제 충치가 너무 심해져서 신경을 따라서 뿌리까지 썩은 상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뭐 충치가 진행되면 치아가 약해지기 때문에 뭐 금이 가거나 뭐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은데요. 겉으로 뭐 완전히 상해진 그런 치아가 상태가 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치아 뿌리를 살릴 수 있다면 발치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보통 어금니가 깨져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충치로 인해서 치아가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이제 치아가 깨져서 오시거나 그 정도가 되시면은 거의 남아있는 건강한 치아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치를 다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치아가 어느 정도 잇몸 상방으로 있다면 기둥을 세워서 살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치가 뿌리까지 진행이 안 됐더라도 잇몸 남아있는 치아가 잇몸 하방이라면은 이때는 이를 빼셔야 되고요. 만약에 충치가 치아 뿌리까지 진행되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치아 뼈까지 녹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를 빼셔야 합니다. 네, 그 치과 치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 있고 공포심을 느끼는 때가 아무래도 이제 신경치료라는 말을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어떤가요? 환자분들한테 신경치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환자분들 반응이 어떤가요? 보통은 이제 신경치료라고 하면 아프고 무서운 치료라고 하셔서 이제 신경치료 하셔야 된다면 되게 겁을 많이 내십니다. 그 이유는 통증 때문인데요. 이제 뭐 신경치료를 하실 정도면 이미 염증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취를 해도
통증이 잘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신경치료하고 나시면 또 하루 이틀은 좀 일시적으로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신경치료를 많이 두려워들 하시지요. 네, 그래서 사실 신경치료라는 게 이 신경에 해당하는 통증을 차단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면 네.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신경을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신경 죽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신경을 치료를 해서 저희가 살리는 치료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네. 최후의 보존적인 치료라고 표현하는데 어떤가요, 원장님? 제 표현이 맞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치아를 살리는 치료도 아니고 네. 죽이는 치료도 아닙니다. 네. 우리가 충치나 외상으로 인해서 이제 신경이 손상이 되면 손상된 신경 조직이나 뭐 세균이나 염증 등을 다 깨끗이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통증을 가라앉게 하는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저희 부모님도 신경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 그때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네. 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치아 속까지 막 긁어내는 그런 맞아요. 치료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기에도 좀 무섭고 그랬는데 신경치료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게 왜 한 번에 안 끝나고 여러 번 오라고 하는지 번거롭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가요? 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신경치료 들어가시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신경치료 언제 끝나나요? 아니면 신경치료 몇 번 남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신경치료는 3-4번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이제 신경치료 과정이 감염된 신경조직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뭐 소독을 한 다음에 치과용 충전재로 이렇게 집어넣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여러 번의 치료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잘 모르시고 이제 감염된 신경을 제거하고 나시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가라앉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프지가 않으니까 치과 치료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임의적으로 이제 치과에 그냥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신경이 다 제거가 됐지만 내부는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신경치료 중간에는 이제 신경치료를 하려고 뚫어놓은 구멍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임시 약재로 충전을 해놓는데요. 이제 신경치료를 임의적으로 중단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이 임시 약재가 떨어지세요. 그러면 이제 이 구멍을 통해서 이물질과 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 당연히 내원하셨을 때보다 치아는 훨씬 더 안 좋은 상태가 되고요. 심지어는 뿌리까지 썩어가지고 이제 이를 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 치아 뿌리에 해당하는 근관이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을 봤는데요. 근데 네. 만약에 네. 환자 임의대로 치료를 중단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사진 함께 보시면요. 이 환자분은 신경치료를 받으시다가 출장으로 인해서 병원 내원이 힘드셔서 2년 만에 내원하신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벌써 이제 충치가 많이 진행돼가지고 치아 머리는 온데간데 없고요. 지금 치아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염증이 심해져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많이 녹았고요. 신경치료하려고 넣어놓은 약재들이 다 염증과 뒤엉켜서 아주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이분은 발치를 하시고 바로 임플란트를 못 하시고 아쉽게도 뼈 이식만 하신 사례인데요. 이렇게 오히려 빨리 오셨더라면 임플란트 기간도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래서 자, 신경치료 그리고 신경치료를 하시면요. 이렇게 신경치료로만 끝내시면 안 되고요. 크라운까지 씌우셔야 됩니다. 이제 신경치료 하시고 나면 치아에 수분이 많이 없어져서 강도가 매우 약해지는데요. 약한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 하시고 나면 꼭 씌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시작하셨으면 잘 치료를 받으셨으면 잘 끝나셨을 텐데 이렇게 중간에 임의로 병원에 안 오시게 되면 이렇게 이를 빼실 수 있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한번 치료를 시작하시면 끝까지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신경치료는 아무래도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우리 신경치료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신경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신경치료하는 과정이 네. 좀 아프고 많이 힘들지만요. 그 여러 번 오시기가 매우 귀찮은데 나중에 치아가 안 좋아질 거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잘 약속 시간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잘 끝까지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금요 스페셜에서는 오늘은 치아를 상실하는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인 치주염과 그리고 충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치과 치료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치과의 정기적인 검진과 내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생활 속 치아 관리와 치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나눠볼 시간이죠. 김현정 원장님께서 전해주시는 치아 주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자신의 치아를 100세까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치아 주치 김현종입니다. 오랫동안 한 치과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의 신변 변화를 직접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원하실 때마다 아프면 아프다고, 좋으면 좋다고 시끌시끌 다니시던 환자분이 연세가 드시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병원을 찾는 것이 어려워지고 시간이 좀 더 지나 본인의 불편감이나 아픔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가족의 도움 없이는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게 되면 바라보는 입장으로서 서글픔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치매라는 질병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치매와 구강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치매는 주로 기억력과 언어력이 저하되고 시간, 장소 등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통칭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부르는 치매가 통상적으로 50에서 60% 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혈관성 치매가 차지합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원인은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 타우 가설, 미토콘드리아 이상설, 스트레스 가설, 염증 관련성 등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발병 기전은 불명확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치매가 구강 건강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치과의사협회 모임에서는 치주병에서 유래된 염증 인자들이 혈류를 통해 뇌에 전달되어 뇌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알츠하이머병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큐슈 대학의 논문에 따르면 치아가 하나에서 9개 남아있는 노인이 20개 있는 노인보다 혈관성 치매 발병률이 81%나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죠. 이처럼 알츠하이머병이나 혈관성 치매 모두 구강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 기능 역시 뇌 기능, 즉 치매와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저장력이 떨어지면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뇌 기능 발달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저작 시 아래턱과 위턱을 골고루 잘 사용해야 근육과 신경이 발달하고 그로 인해 학습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와 전두엽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 결국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튼튼한 치아로 음식을 잘 씹어야 하고 또 염증이 생겼다면 즉각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식습관도 알아볼까요? 마가린과 같은 나쁜 식물성 기름이 들어있는 음식보다는 좋은 지방이 들어있는 견과류, 아마씨를 비롯하여 자두, 건포도, 블루베리류, 시금치와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항산화 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구강 문제가 있으면 자주 섭취하기 어려운 음식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구강 자체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럼 구강이 건강해지면 치매 예방을 위한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 튼튼한 치아로 섬유질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마음껏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정상적인 저작으로 두뇌를 자극할 수 있고요. 셋째는 잇몸 질환의 염증 인자가 혈류를 통해 뇌에 염증을 일으킬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통해 자신은 물론 부모님과 배우자의 뇌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치아 주치 김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치아 주치 시간에서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네. 뭐 의대 다닐 때 네, 구강 건강하고 심장 질환하고 네. 연관성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네. 치매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알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은 실제로 치과 의사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내과 의사들이 그렇게 또 중요하다라고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만큼 치과 질환 때문에 전신 질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또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치아를 상실했다라고 하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사실 임플란트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송준하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네, 자리에 안녕하세요.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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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원장님, 저 앞서 치과 질환에 대해서, 치과 오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적절히 치료를 해서 이렇게 잘 치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뭐 기간을 잃어버려서, 네. 시간을 잃어버려서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치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네, 그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보통은 연령에 따라 그 원인이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방법도 조금은 다른 경향을 띠게 되는데요. 먼저 젊은 분들의 경우는 교통사고 등의 외상 또는 심각한 충치로 인해서 한두 개의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흔히 풍치, 잇몸 질환이라고 부르는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잇몸 상태가 악화되면 전반적으로 치아가 흔들리고 한 번에 다수의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풍치가 다수의 치아가 이완돼서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치아를 상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치아를 상실하고 나서 그대로 방치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저희가 또 어떻게든 복구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좀 대체해 주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저희가 방법으로 대체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한 치료는 네. 우리 치과에서는 흔히 치과 보철 치료라고 부릅니다. 네, 치과 보철 치료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을 잠깐 같이 보시면요. 자, 제일 왼쪽에 보이는 임플란트라고 써 있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치아 빠진 부위에 잇몸 뼈에 나사같이 생긴 임플란트를 심음으로써 이를 만들어내는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신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가운데에 보시는 화면 브릿지라고 써 있죠. 이가 빠진 상실된 부위 앞뒤의 치아를 삭제한 후에 한 덩어리의 브릿지로 만들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전부 또는 다수의 치아가 빠졌을 경우에 전체 틀니 또는 부분 틀니를 이용해서 치아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통상적으로 상실된 치아의 개수나 위치, 환자의 잇몸 상태 또는 잇몸 뼈 상태 등을 고려하여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 전신 건강 상태라든지 연령,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환자와의 적절한 상의 후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세 가지 치료법의 네. 구체적인 방법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을 또 같이 좀 보시면요. 먼저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치아 상실 부위에 잇몸 뼈에 임플란트, 즉 나사 같은 임플란트 매식체를 심어서 단독으로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인접 치아에 손상이 전혀 없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뒷받침된다면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매우 많이 선호가 되고 있고요. 실제 치아의 95%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브릿지라고 흔히 알고 계시는 보철 치료인데요. 이 치료는 상실된 치아 부위에 양쪽 치아를 삭제를 하고 세 개의 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한 덩어리로 제작을 하여 해당 부위에 접착제, 즉 우리가 본드라고 부르는 그런 물질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인접 치아를 삭제를 한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서 요즘 아무래도 임플란트라는 대체 치료로 인해서 아무래도 임플란트보다는 적게 시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뼈가 매우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하기 좀 힘든 경우 또는 치료 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싶은 경우에는 요즘도 많이들 하고는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수의 치아를 상실한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틀니입니다. 잇몸 연조직을 본을 떠서 보철을 제작하고 잇몸에서 대부분 씹는 힘을 받아내기 때문에 임플란트나 브릿지 같은 고정이 되는 그런 치료보다는 아무래도 환자분이 느끼는 기능적인 측면은 많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 치아의 20% 정도밖에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인접 치료, 네. 인접 치아에 손상 없이 네. 예, 반영 구조로 사용할 수 있는 네. 임플란트가 장점이 네. 부각되고 있는데요. 네, 브릿지나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를 많이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자연치와 비교했을 때 임플란트의 구조는 어떤가요? 네, 사람도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임플란트도 똑같습니다. 자, 인공치근 뼈에다 박는 부분을 우리가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간 부분, 몸통, 지대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위에 실제로 씹고 보이는 부분인 머리에 해당하는 크라운이라고 부르는 그런 세 개의 구조물로 연결이 되겠는데요. 일반 치아 같은 경우는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지만 임플란트 이 세 개의 구조물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잇몸 뼈 속으로 식립이 되어 임플란트 전체를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임플란트 뿌리 부분인데요. 자, 두 번째는 지대주고요. 몸통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잇몸 인공치근과 씹는 부분인 머리 부분인 크라운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요즘에는 환자 잇몸 구조에 맞게 맞춤형 지대주로 제작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맞춤형 지대주는 맞춤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임플란트의 수명을 늘려주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에 해당하는 크라운인데요. 치아에 해당하는 치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음식물을 씹는 또 보여지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지르코니아라고 부르는 튼튼하고 예쁜 재료로 제작이 되어서 만족도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송준하 원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머리, 몸통 그리고 다리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임플란트 그 매식체에 해당하는 인공치근이 중요하다 생각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가요?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세 부분 다 중요한데요. 맞아요. 예전에는 뭐 인공치근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네. 저는 오늘 좀 약간 특이하게 뿌리 부분과 머리 부분을 연결해주는 아, 중간 네. 기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졌는데요. 여러 연구에 의해서 임플란트 탈락이나 주위 염증의 위험에 큰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어서 중요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자, 사진의 왼쪽 부분이 이제 기존에 썼었던 네. 기성품을 사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은 약간 잇몸에 맞춰서 만드는 맞춤형 기둥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예전에는 기성복처럼 특정 사이즈들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공장형 기둥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개개인의 잇몸 형태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워서 음식물도 많이 끼고 염증도 잘 유발하며 적합도가 떨어져 임플란트의 탈락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기성 지대주의 단점을 개선시킨 것이 오른쪽에 보이는 맞춤형 지대주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개개인의 잇몸에 맞게 제작이 되어서 잇몸 적합도를 크게 개선시킨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로써 잇몸 염증도 줄일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의 수명도 크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사이즈를 재서 옷을 맞추는 게 잘 맞는 것처럼 잇몸 상태에 맞게 제작 가능한 맞춤형 기둥이 점점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나서 사실 네. 잘 맞는 기둥을 세워서 오래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좋습니다. 예. 임플란트 구조가 자연 치아와 비슷하다는 네, 그런 네. 거를 확인했는데요. 그럼 임플란트 시술 과정은 어떤지 이어서 알아볼까요? 네. 네, 자료화면도 같이 좀 보시면요.
우선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요. CT 등 최첨단 영상 장비를 통해 정확한 임플란트 식내 위치를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장비도 중요하지만 술자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진단이 끝났으면은 충분한 마취 후에 잇몸 뼈에 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는다고 해서 다들 많이 좀 겁을 먹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모든 시술은 충분한 마취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통증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후 적절한 임플란트를 뼈에 집어넣는 것이 1차 임플란트 수술입니다. 임플란트가 뼈랑 단단하게 결합이 되면은 아까 설명드린 지대주, 즉 기둥 부분을 임플란트에 연결하고 그 위에 치아 부분을 제작하여 결합시키는 과정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 구조도 비슷하고 역할도 비슷하게 해서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네.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못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상태일 때 임플란트가 어려울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잇몸 뼈의 상태인데요. 네. 집을 잘 짓고 싶어도 땅이 약하면 아무래도 집을 짓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네. 주춧돌이 되는 뼈가 약하면 기둥을 세우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은 뼈가 약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잇몸이 약한 경우 뼈를 보강해 주어야 임플란트 수명이 당연히 길어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위턱 어금니 부위에 위쪽으로 누구나 비어있는 공간인 상악동이라고 부르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게 왼쪽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공간에는 아무래도 뼈가 해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잇몸 뼈를 대부분은 보강을 해 주셔야지만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치아를 뺀 자리 같은 경우도 잇몸 뼈에 당연히 큰 구멍이 생기게 되겠고요. 그 구멍에 뼈를 보충해 주셔야지만 시술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뼈를 보강해 준다고 해갖고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턱의 다른 부위 또는 심지어는 다리, 팔 이런 부위에서 뼈를 떼어내서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뼈 이식용으로 여러 종류의 인공뼈가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뼈 이식 시술 자체는 힘들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뼈 이식술이라고 하더라도요. 개인의 잇몸뼈, 남아있는 잇몸뼈 상태와 뼈의 양, 잇몸뼈의 지름, 깊이 등에 따라서 적합한 뼈 이식술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숙련된 의료진과의 상담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실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80% 정도는 뼈 이식술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뼈 이식술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께서 실제로 80% 경우가 뼈 이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원장님이 또 이게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계시니까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사진도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네. 화면을 잠깐 같이 보시면요. 네. 이 환자분은 한 5년 전에 시술하셨던 분인데요. 네. 40대 남자분이셨는데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흡연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좀 나이가 이른 나이에 어금니가 여러 개가 빠져서 오셨습니다. 위쪽, 양쪽 어금니 부위 위쪽에 상악동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뼈가 없는 부위에 뼈가 너무 부족하셔갖고 당장은 임플란트 시술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셨고요. 그래서 화면에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빨간색으로 이제 그린 부위를 자세히 보시면은 색깔이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그게 뼈 이식술을 진행한 사진이고요. 뼈 이식술을 통해서 부족한 뼈를 보충을 하셨고요. 네. 뼈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사진에서 하얗게 확인이 됩니다. 아래쪽 어금니 같은 경우도 뼈를 보강해주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셨고요. 총 6개월에 걸쳐서 모든 시술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자, 다음은 또 다음 사진 한번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50대 남자분이셨는데요. 하루에 담배를 2갑 정도 피셨고 당뇨까지 있으셨어요. 네. 흡연과 당뇨는 이를 빨리 빠지게 하는 주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위쪽은 아예 이가 없으셨고요. 아래도 양쪽 어금니가 빠진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금연을 꼭 약속을 하셨고요.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5개월 만에 마무리가 되셨습니다. 수술을 한 번에 다 원하셔서요. 위 임플란트 10개를 1시간 정도 시술을 하셨고요. 아래 임플란트도 50분 정도 걸려서
다 완료를 하신 와.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그 뼈 이식도 하고 네. 그래서 임플란트도 이제 심게 되는데 뭐 네.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성공적으로 네. 끝났습니다. 근데 이 후유증이 발생해서 재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환자분도 많이 속상하고 또 시술하신 네. 우리 원장님도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나요? 자, 임플란트라는 방법은 뭐 현재 나온 치아 회복 방식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술이 100% 오래가면 참 좋은데요. 완벽한 치료는 존재하지 않죠. 임플란트도 환자분의 관리, 잇몸뼈 상태 등에 따라서 수명이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환자 중에서 실제 10% 정도의 비율에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심한 경우는 우리가 치아를 빼듯 임플란트를 통째로 제거하고 다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제 환자분 사례를 한번 잠깐 보실게요. 자, 위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잘 사용을 하시다가 아래 빨간색 표시된 부분, 그 임플란트를 예전에 하셨던 부위인데요. 그 부위에 잇몸뼈가 녹아서 계속 고름이 나서 통증까지 결국엔 나타나셨고요.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바로 당일에 두꺼운 임플란트 염증을 제거 후에 뼈 이식도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하셨고요. 바로 두꺼운 임플란트로 교체를 하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에 큰 문제가 생겨도 물론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요.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재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해결은 가능하나 시간 또 비용 또 아무래도 고생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다 잘 되셨더라도 주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꼭 검진을 잘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도 한번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빨간색 표시된 부위가 화면에서 예전에 한 10년 전에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10년 만에 뭔가 임플란트가 좀 아프다고 오셨어요. 근데 속에서 고름이 나오고 좀 문제가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일에 이분도 바로 기존 임플란트를 제거 후에 새 임플란트를 교체를 하셔서 시술을 완료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분도 정기검진을 마침 또 잘 오셔서 발견이 되었는데 만일 정기검진을 오시지 않았다면은 염증이 더 진행이 되셔서 재수술이 더 힘들어졌거나 또는 염증이 옆치아까지 퍼지게 되면은 옆치아까지 빼는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 되실 수 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네. 이러한 염증이 뭐 양치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담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임플란트 주변에 생기는 염증은 일반 치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흡연 또는 당뇨 또는 유전, 그러니까 뭐 체질이라고도 하죠. 또는 양치질, 아무래도 양치질이 좀 부족했을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임플란트 완성됐다고 하셔갖고 치과에 안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치과에 잘 안 오시면은 임플란트는 통증을 잘 못 느끼시기 때문에 안에서 염증이 생기더라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과에 오셔서 정기적으로 사진도 잘 찍으시고 하셔야지만 이런 염증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있으시다가 자연 치아가 이제 뭐 불편하지 않으니까 상실해도 그냥 그대로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장시간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치아를 상실한 뒤에 이가 빠진 뒤에 오랫동안 치료를 않고 계시다가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치아가 빠진 뒤에 수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가 빠진 부위에 인접한 치아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가 빠졌을 경우에 반대쪽 치아가 밑으로 내려온다든지 또는 거꾸로 위로 솟는다든지 양 옆에 있는 치아가 옆으로 쓰러진다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또는 남은 치아들이 빠진 이의 일까지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명이 많이 짧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이가 옆으로 쓰러진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치아 이동이 진행이 되면 해당 치아 상실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더라도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아 부분의 크기나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제작이 될 수밖에 없어서 치료 후에 음식물이 잘 끼거나 하는 문제가 잘 생길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의 수명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굳이 하지 않았어도 될
옆으로 쓰러진 치아에 대한 치료까지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더 들게 되겠고요. 멀쩡한 이를 더 건드리셔야 돼서 아무래도 많이 안 좋게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하지 않고 치료를 빨리빨리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임플란트를 이제 시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 임플란트 오래 사용할 수 있냐 이제 네. 이런 질문일 것 같은데요. 얼마나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잘 물어보시는 게 이거 얼마나 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도 모릅니다. 그거는 뭐 그거 알면은 사실 솔직히 저도 모르고요. 무엇보다 환자분이 얼마나 잘 관리하시느냐 또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담배를 절대적으로 끊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는 유전. 근데 이거는 체질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뭐 부모님이 이 몸이 안 좋아서 저도 안 좋으신 것 같다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거는 뭐 체질은 바꿀 수가 없고요. 또는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른 걸 떠나서 치과에 무조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오셔서 임플란트가 끝났어도 발이 닳도록 저는 한 3개월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3개월마다 치과에 오셔서 주기적으로 사진도 찍고 하셔서 계속 점검을 받는 것이 무조건 수명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길이 되겠고요. 임플란트의 수명은 치아 부분하고 뿌리 부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치아 부분은 우리 아까 크라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 치아랑 똑같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5년에서 10년 정도를 보게 되겠고요. 아까 뿌리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에 자주만 오시면은 잇몸 뼈만 상하지 않게 되면 네.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치아가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무치약이 있는 경우인데 임플란트를 또 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틀니는 또 불편하기 때문에 이 중간 정도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또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자, 사진을 한번 같이 좀 보실게요. 화면을 좀 보시면요. 자, 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진행하기에는 비용적으로 좀 부담스럽고 또 그냥 완전 틀니는 너무 불편해서 고민한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좌우 한두 개씩 심어서 틀니를 임플란트에 연결하면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고정력을 갖는 틀니가 되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아래쪽은 이제 4개를 심은 경우입니다. 위에 완전 틀니에다가 밑에 4개를 심은 임플란트를 서로 고정을 하게 되면은 아주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실제 틀니 사례를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아래쪽 부분 틀니를 사용하시던 여성분이었는데요. 이에 문제가 생겨서 이를 다 빼고 화면을 보시면 이가 하나도 없죠. 이를 다 뽑고 이가 하나도 없는 완전 틀니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완전 틀니를 몇 달 쓰시더니 너무 불편하셔서 전체 임플란트는 비용 부담으로 선택하기가 좀 어려우셨고요. 차선책으로 임플란트 틀니를 선택을 하셨는데 아직 지금 한 2년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매우 만족하시면서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임플란트는 치료를 하는 것만큼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하셨고 그리고 임플란트와 틀니를 병행한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건강한 의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긴 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